먼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예.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초기 반응부터 살펴볼게요. 정말 저는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글쎄 이 대책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대책인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의 평가는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반되게 나오더라고요. 6억 초과 대출 이거 정말 강력하다. 이제 집값 떨어진다. 뭐 이런 분석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2018년에 12.16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당시 그 당시에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전면 대출 중단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10억 초과 대출 주택도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6억 대출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리고 6억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셀러리맨들은 억대 연봉이 아니고서야 억대 맞벌이 연봉이 아니고서야 6억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고요. 더군다나 DSR에 막혀 있어요. 이미. 그래서 6억 대출이라는 게 사실상 좀 뭔가 들었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사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강남권에서도 대출 평균이 5억을 넘질 않아요. 그럼 왜 이 대책을 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 우리가 강력한 대책을 냈다 이런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함이었지 실질적으로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정도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수준이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부동산 대책으로 6억 원 캡을 씌웠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그래도 뜻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상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고 좀 약간 뭔가 센 멘트 뭐 그 정도로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6억 초과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사실 6억 초과 대출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곳들은 강남, 서초, 송파 뭐 그 정도이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정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미 DSR에 막혀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풍선 효과를 양산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어차피 강남에서 난 강남에 집을 살려고 했었는데 6억으로 인해서 6억 대출이 막혀가지고 마용성으로 간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용산, 마포 상승 뜨겁다 하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성동까지요. 성동하고 마포.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풍선 효과도 있겠으나 지금 그들 지역이 그렇게 오히려 풍선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번 정책의 오히려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풍선 효과에 그런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기존에 원래 강남 3구잖아요. 강남, 서초, 용산, 송파.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예. 그리고 마용성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마포하고 성동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분당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당도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초읽기다. 그러면서 지금 분당이 오히려 거래가 몰리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행을 이미 한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 정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게 좀 시장에 국가가 딱 들어와서 물론 부동산은 국가가 만드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긴 하지만 거래를 하라 마라, 허가를 받고 하라 마라인 것 자체가 이게 좀 시장 논리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갖다가 자유시장 경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따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내 집을 갖다 사는데 관청에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주택을 갖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관청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이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해갈 조짐이
크다는 점에서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혀 쓸모가 없는 이유가 지금 송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였더니 지금 뜨고 있는 곳이 강동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송파가 묶이니까 위례신도시가 상당히 재밌는 사례예요. 위례신도시는 위례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송파구와 걸쳐져 있고, 그리고 하남시도 있고 성남시도 있어요. 네. 그럼 여기가 위례신도시가 지금 그 행정구역이 3개가 예, 3개가 묶여 있는 묶여 있잖아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그럼 원래 위례신도시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송파구에 속해 있는 지역을 못 들어가고 성남이나 하남시에 있는 곳으로 분산돼서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분산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좀 덜 상승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여기가 지금 거래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금 앞으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성동구나 아니면은 마포로 분당 이런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에 묶인다라면은 그 주변 지역, 또 서대문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아니면 동작구라든지 지금 이런 지역들, 강동구도 이번에 묶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강동구까지 묶인다면 그럼 하남시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풍선 효과를 거의 무조건 양산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야기 나오니까 성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마포 쪽으로 매수자가 다시 더 몰리는 기현상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거래량이 네. 좀 급증이 나왔었어요. 네. 휴가철 지나면서 서울시 주간 거래량이 한 600건대에서 지금 다시 1,400건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량 급증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올해 추석 이전에 좀 상당히 시장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학습효과네요. 예. 학습효가 지난 정권의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놨습니까? 그때 역대급으로 많은 횟수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고 정말 끝에는 거의 포모처럼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쩌면 좀 그런 것들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재현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좀 더 심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전면 재수정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그 작업까지는 진행을 하질 못했어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민간 공급 시장이 너무 위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앞으로는 뒤에서 말씀 나누실 테지만 지금 청약 점수도 대거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청약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지금 구축 시장으로 내몰릴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6억 원 주담대 한도 얘기를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뉴스에서는 6억 원 이제 이게 나오면서 사실 이것 자체가 일반 중산층에서는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기사로는 또 10억 이하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10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나서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침 서울만이 아니고요, 경기도도 거래량이 좀 급증해가는 게 같이 동반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이 그런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서울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과천이라든지 아니면 분당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곳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점점 광명이라든지 또한 안양 쪽으로라든지 확산되고 있어요. 아직은 경기 북부 지역보다는 경기 남부에서 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거기부터 뜨거워지더라고요. 남쪽, 무조건 남쪽. 무조건 남쪽부터 뜨거워지고 그다음 북쪽으로 가는데, 북쪽이 또 오명이 있었던 게 좀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산 쪽으로 해서는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김포의 입주 물량이 좀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입주 물량 지금 사실 서울 외곽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외곽 노도강, 금강구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경기도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또 뒤에서 이야기 좀 더 나눌 테지만 3기 신도시가 아주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이 지금 오히려 경기도 2기 신도시 그리고 1기 신도시에게 호재로 작용되는 상황이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하게 부동산은 뭔가 이렇게 정책이 나오거나 하면 결국에 그게 상승의 재료가 되곤 하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근데 원래 공급 대책은요. 네. 원래 상승 정책이에요. 왜냐면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이라고요? 예, 이 공급 대책을 하려면은 네. 서울에서는 공급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서울에 나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공급하려면은 재건축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건 자산가치 상승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공급 대책이라는 것은 네. 오히려 부동산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쓸데없이 또 대출 한도 제약 뭐 네. 이러한 것이 같이 발표된 이유가 원래 공급 대책은 호재예요. 특히 뭐 신도시를 개발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상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거기서 막대한 토지 비상 비용이 풀리잖아요. 이것이 또 다시 부동산으로 흡수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공급 대책은 부동산에 있어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값 떨어뜨리는 대책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반대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6월 28일부터 시작됐던 주담대 6억 원 제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보시면 바로 97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고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뭐 시장 안정이라든지 거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97 네. 지금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확하게 찝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워딩이 있나요? 워딩이 있죠. 어떤 거죠?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지금 여기서 공급대책 발표된 것들이 사실은 네. 이전 정부가 아니라 그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시절에 다 발표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왜 재탕하는 거죠? 내용이 없어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역량도 없고요. 지금 더 이상 공급 대책과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상기 신도시도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변창흠 장관이 상기 신도시를 공급 대책이라고 발표하면서 이거 빨리 진행한다 했을 때 이거 차차기 정권까지도 입주 못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차차기 정부가 도래했죠. 하지만 지금도 첫 입주가 언제일지 가늠하기 힘들죠. 현 정부가 거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 돼야 그때서야 입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상기 신도시도 사실상 지금 이걸 더군다나 이게 택지를 개발해서 입주까지 하는데 보통 10년은 기본적으로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토지 보상에서 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토지 보상이 좀 상당히 늦어지고 개발이 지연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지금 상기 신도시도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뭐 4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거나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었다는 제약점도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의 지역은 어디죠? 상기 신도시는 여러 군데가 있죠. 남양주, 대표적으로. 하남, 네. 교산, 그리고 또 인천, 계양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천도 있고요. 네네. 과천 주암이라든지 뭐 그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기 신도시가 지금 사실은 이번 97 부동산 대책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발표가 있었는데 언론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예, 상기 신도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네. 상기 신도시가 이제 상기 신도시에는 민간 아파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부 다 LH로만 깔려요. 그 얘기도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크게 비판하는 분들도 지금 유튜버들 중에서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 여당이 소셜 믹스라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상기 신도시는 전부 다 LH로 깔리는 아파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마 분양도 같이 병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분양주택들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주택이요? 공공주택? 네, 토지 임대부 주택이란 건 뭐냐면요. 네. 건축물은 내 거예요. 아, 근데 네네네. 토지는 국가 땅입니다. LH 땅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 평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 공산주의 배급주택 정책이다. 근데 예. 사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또 공산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땅은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땅은 사용료를 내라라는 게 토지 임대부 주택에 한해서는 그런데 예. 지금 전부 다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그럼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 걸로 보실까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걸 어쨌든 섞어서 지금 하겠다. 검토를 거의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하겠다 하고 국토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은 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대체적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깔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저도 뭐냐면요. 그렇게 예상이 드는 게요. 네. 뭐 항상 그랬잖아요. 뭐 그냥 딱 던져놓고 민심 반응 보고 안 좋으면은 안 하겠다고 하고 그냥 별 반응 없으면은 정부가 하려는 의도대로 하는 거거든요. 별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는 이거 완전 중국 아닙니까? 중국식 부동산 정책이네요. 라고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소유권이 왜 토지에 소유권이 없습니까? 아니 구축 아파트 사는 이유도 그 토지권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은 건축물이라는 것은 30년이 지나면 회계적으로 20년이 지나가면 회계적으로 제로가 되는 게 부동산인 건데 네. 결국 토지 가치가 남아 있고 토지 가치 지대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걸 차단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기 신도시는 지금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네. 우리가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게 뭐죠, 도대체? 살고 싶은 신도시,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라고 하면은 안전하고 쾌적하고 강남에서 가까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사실 그 신도시가 네. 성공 여부를 갖다 결정짓는 가늠 요소는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사는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신도시를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도 주택 공급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일기 신도시지 않습니까? 네.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기 신도시를 개발했는데 그렇게 주택난으로 인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서도 40평대, 50평대 대형 평형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게 그 결과 분당에선 순회동이라든지 일산에서도 호수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평형 비율이 상당히 높게 들어가고요. 이게 왜 그렇게 짓느냐라는 거. 이게 바로 소셜 믹스라는 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주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많으니까 소비가 그만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한 소비에 의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권이 살아나면서 자족도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기 신도시가 그나마 자족도시에 가까운 부분이 네. 이러한 부분들 좀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개발될 당시에 1980년대 90년대에는 소득 높은 분들도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렇게 아성을 갖다 펼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주택을 다양한 면적대로 공급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LH에서 50평형대 6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할까요? 못하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이제 임대주택 중심으로 상기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는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소비 파워가 강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면 이 2차적으로 부산적으로 발생되는 게 그 신도시 택지 개발에서 가장 돈을 갖다가 수익을 갖다 많이 벌어들이는 곳이 상업용지입니다. 근데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될 겁니다. 상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고 상가를 갖다 짓는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버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상당히 상기 신도시는 프랑스 파리 13구역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옛날 영화이긴 한데 그래요? 네네. 파리의 13구역이라는 게 거의 슬럼화 난민들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리의 13구역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파리는 1구역부터 뭐 13구역, 14구역 그렇게 행정구역명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13구역인데 거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금 상기 신도시처럼. 그러니까 모토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모아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신도시로서의 역할, 자족 기능의 역할도 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소득 수준이 일정 부분 되는 분들은 기피 대상 지역이 될 겁니다. 지금 펜앤마이크 나와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뭐 엘사라는 말이 한동안 돌았다라고 해가지고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셨는데 아예 신도시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도 좀 많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좀 기피하는 영향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슬럼화된 지역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논평을 직접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드물 거예요. 아니요.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저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방송 나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하십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하시는 게 지금 SJL님께서 파리를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슬럼화 죽어가는 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그 경제독립 8시의 멘토분들 중에서 주식 멘토분 중에서 예. 프랑스 파리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던 것 중에 그 이상땡 대표님 부동산 그분이 파리를 직접 가셨더라고요. 예. 예, 프랑스를 탐방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니까 잘 보세요. 이러면서 탐방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으셔서 아,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걸 또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파리 13구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평을 59제곱으로 줄이더라고요. 기사 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결국에 이번 97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LH가 그 민간 분양에서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예.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만들겠다라고 일단 운을 던져놨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따라서 이 3기 신도시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는 그냥 임대 신도시가 되는 거죠. 임대 신도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임차인들 역시도 소셜 믹스를 희망하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걸 좋아할까요? 하다못해 생활 편의 시설조차도 그분들도 집 주변에 쇼핑몰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상가들 많은 음식점들이 들어와주고 빵집도 맛있는 게 있고 그러면 그분들도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혜택이 대형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거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소득 수준이 낮은 도시는요 실질적으로 임대 비율이 높은 신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교통도 불편하고요. 금융권도 들어가질 않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트 한번 가는데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네. 참 이러한 부분들이 불편함으로 많이 작용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분양 상한선 분상제, 분양 상한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재초안만 풀어도 공급될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네네. 재초안 푼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번 97 공급 대책에 사실은 그게 포함되었어야 돼요. 재초안이요?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재건축이 다 되고 나면은 야 너가 최초 재건축 시작하기 이전에 시세 대비해서 얼마 지금 올랐으니까 그 초과이익만큼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세금을 내. 하면서 강제로 정부에서 뜯어가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거든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정말 재밌는 부분이 이 좌파분들의 경제학에는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조세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원가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그럼으로 인해서 판매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늘어난 조세가 내가 집을 매수할 때 결국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 이미 그분은 납부를 하셨지만 조세를 전가시키는 거죠. 매수인에게. 꼭 매수인에게 전가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조세가 늘어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걸 집주인들이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걸 못 견디고 사람들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은 매수한 사람들은 그만큼 실수요자들이 사게 되는 거고, 다주택자들은 줄어드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늘어난 종부세를 갖다가 임차인들이 납부하게 된다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전혀 좌파 경제학자들은 인정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원래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이라는 게 조세가 매수자한테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전가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부의 의도는 판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을 판매하려는 사람한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장과 다르게 시장은 다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좀 사치품에다가 그런 경우를 매기게 되면은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에 그런 세금을 붙이게 된다면, 아니 내가 주거비가 비싸다고 해서 주거를 대한민국에서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집이 없으면은 뭐 텐트를 치고 살 겁니까? 텐트를 치고 산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이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라는 게 서민에게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데, 이러한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이라는 걸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학의 기본적으로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을 모른다면 이건 경제학과라든지 경영학과에서는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조차도 무시를 하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참 너무 무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제초안이 정책에 들어갔다면 좀 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지금 사실 우리가 일기 신도시, 다 같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왜 분당만 이렇게 뛰는 거죠? 왜 분당만 뛰는 걸까요? 그 다음 분당 다음에 일기 신도시 중에서 유망한 곳이 어디야? 평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집값이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비쌈으로 인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수익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초안이라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 금액이라는 게 또 수익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재건축이 속도가 확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초안만 없앤다 하더라도 지금 수익성이 그만큼 개선된 측면으로 인해서 조합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되고, 항상 재건축에 발목을 잡는 건 조합 간의 갈등이거든요. 우리는 개발할 거야, 우리는 개발 반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초안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속도전을 빨리 내줄 수 있는 부분인데, 97 공급대책에서 이마저도 빠졌으니 이게 무슨 공급대책이야 하고 지금 실망하신 분들도 많은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 가운데서 이렇게 97 대책에서 135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종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다. 이게 이미 다 계획에 잡혀져 있던 물건들이고요. 사실상 한 재탕이다. 네. 규제 지역의 LTV가 강화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정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규제 지역의 LTV라는 게 어차피 지금 대출 서울의 주택 가격이 14억을 갖다가 KB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4억을 넘어섰는데, 그러면은 7억 대출이 어차피 나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DSR,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SR에 막혀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출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에서 집을 살 때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평균은 3억 5천 정도로 대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그냥 뭔가 강해 보이는, 세 보이는 듯한, 뭔가 메시지가 있는 듯한 것처럼 허풍성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국정 방향, 그리고 그동안 뭐 정책으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 그 가운데 부동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대장동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동산 기조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지사 당시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제가 좀 봤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까지 고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주택관리 매입공사를 신설해서 가격의 상한선을 관리하겠다. 근데 이 공사가 나오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여러 또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해서 공사 같은 게 좀 나오지 않았나요?
원래 있었나요? 허그 같은 거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요, 허그란 걸 신설을 했죠. 주택보증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네. 신설이 됐는데 네네. 이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빌라 임대사업자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빌라왕이라고 오명을 좀 눌러쓰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좀 여기서 다루기에는 좀 네네. 약간 공사들 어쨌든 주택관리 매입공사를 여러 그냥 어쨌든 하여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공사를 자꾸 만든다고 그러고 내년에 또 공무원을 2,000명 늘린다고 하니까 참 그런 것들이 좀 글쎄요. 네. 투기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을 넘어서 징벌적인 과세를 하겠다. 투기 부동산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근데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투기꾼이 없어져서 큰일입니다. 있어야 지금은 임대 시장도 민간에서 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이 투기꾼이라는 게 뭔가요?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이라고 무조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급된 양상이 뭡니까? 똘똘한 한 채잖아요. 네. 똘똘한 한 채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강남.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한방음 되돌이표예요. 그냥 집을 팔면은 무조건 강남으로 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발발되고 있는 게 최근 신문 기사들 전세가 소멸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맞아요. 월세화 됐어요. 왜 그런가요? 투기꾼이 없어졌잖아요. 투기꾼이 없어지면 누가 전세를 줍니까? 갭 투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전세를 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다주택자들은 지금 이제 지쳐서 다 지쳐서 계속 팔고 있고요. 임대 가는 주택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것들은 좀 자금력이 튼튼하신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은 이제 월세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월세 상승률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도 월세 살아봐서 대학교 때 원룸 이런 데 월세를 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첫 매입했던 게 오피스텔이었어요. 신혼 때 1억 원 정도 모아서 그 30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샀었는데 비교하면 월세가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거의 제가 대학 시절이 20년 전이니까 그때랑 최근까지도 별 변화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많이 월세가 오르는 상황이 나타났어요. 지금 통계를 어떻게 뽑아내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약 연 12% 정도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 12%라고 하면 월 1%고요.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24%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3법에서 그 가격, 월세 가격 그러니까 상승의 상한선을 제한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월세가 올라가네요. 아니 그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이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또 맹점이 또 있어요. 이걸 주택을 갖다가 이분이 힘들어서 매도했어. 새로 사신 분은 또 처음부터 다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때 올려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 올려버린, 그러니까 새로 사신 분들은 그 시점의 시세에 맞춰서 사는 건데 임대차 3법의 맹점도 이겁니다. 시장이 임대차 가능 매물을 갖다 확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무엇이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주는 척 보이지만 신규로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매물이 급감해 있는 부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매물이 너무 없다 보면은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고요. 그래서 월세가라든지 전세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 양상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금 사실상 이걸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해법이 입주 물량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는 더 심각해집니다. 입주 물량이 서울만 급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큰 폭으로 급감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은 그걸 상쇄시켜요. 입주 물량이 없다 하더라도 굳이 내가 여기 서울에 살 필요 없는 사람들 공인중개사들이 가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 집 7억이었는데 내가 좀 비싸게 팔아줄게. 그러면은 거기 거주하던 사람이 그거 팔고 그냥 자기는 지방 내려가서 살아도 돼요. 그런 분들을 팔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갭 투자자를 메꿔놓으면은 여기서 전세 매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니 지금 임대차 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지겠죠. 가격 상승, 가격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그만큼 물건이 없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도 그렇고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매매 시장에서의 가격도 역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농후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서울 노도강 금강구는 여기는 안 올라 라고 이야기했던 지역이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스물스물 움직일 거예요.
돈 모으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SJL님께서 한국의 유일하게 장점이 부동산 전세였는데 돈 모으기 힘들어졌어요. 첫 번째 투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 이러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오피스텔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또 걸려 들어가지고 네. 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생겼어요. 네. 월세 사업자 뭐 갑자기 하라고 한 걸 부동산 그 사장님이 저한테 잘못 정보를 주셔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 해서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지 공개념, 요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조국 대표. 예. 대표 아니신가요? 원장님. 네, 그다음에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방식이 타당하다. 인민이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사용권만 가지고 가야 된다. 부동산 매매 정부 허락 받아야 된다. 뭐 등등. 이게 좀 이제 몇 년 되긴 한 거예요. 몇 년 된 거고.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말은. 네. 그리고 뭐 토지 소유 불로소득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토지 공개념이다.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 국가의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 사회주의 정책이 과거에 미국에서도 약간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바는 있었으나 지금 이걸 현실화시킨 나라는 없거든요. 원래 우리나라가 토지공 개념이 강한 국가에 속해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말은 전혀 맞지를 않죠. 이거는 네. 개인의 소유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상당히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마르크스 자본론에서 지대 추구라고 해서 지주들을 갖다가 악마화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입각해서 나오는 주장들인데 사실상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개인의 소유권을 갖다가 제한하면 할수록 시장의 부작용은 더 큰 방향으로 터져 나왔죠. 보시면 이제 2018년부터 쭉 발언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개헌 없이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이제는 토지 공개념 현실화해야 된다. 기본주택에 대한 거 사실 뭐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공공주택에 직접 가셔서 이 정도면 4인 가족 충분히 살 수 있다. 10평 초반이었나요? 네. 그렇게 얘기한 게 18평 아파트였죠. 18평. 16평인. 네. 그게 공분을 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면서 2021년에는 또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해야 된다. 사실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을 버리신 분들이 좀 많으셨죠. 단체로 퇴사하시는. 집을 갖다가 팔아라 하고 압박을 했더니 그럼 난 직 던질게요 하셨던 분이 계셨었죠. 장관분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최근 대선 공약은 제가 찾아오진 못했고요. 네.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국정 방향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기조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실까요? 사실상 이와 관련돼서 이미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너무 많이 체험이 됐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맹렬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이 이제 신문기사에서도 조금씩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딱 바뀌자마자부터 그 부동산 상승을 대비하고 높게 딱 불렀더니 팔렸더라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시장에서 마침 진짜. 6월 달에 그 일이 한번 소동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과거처럼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을 갖다가 확장시킨다거나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사용하게 된다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5천 건만 넘어가도 폭등이 나오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은 5천 건을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도는요.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1만 건을 갖다 계속 넘었었어요. 그래도 이런 폭등이 안 나왔었거든요. 네. 이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도 이제 남아있지도 못하고 투기꾼 이야기하지만 지금 유령 찾는 꼴이에요. 연립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2주택자 뭐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 이제 뭐 강남에 집을 갖다가 뭐 세 채 네 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령 잡는 식으로 다주택자 투기
투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투기꾼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 부동산을 갖다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장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시장으로 회귀해야 돼요. 부동산이. 시장을 갖다 존중해 줘야 되고 다시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끝까지 방치한다면은 현 정부 내에서 좀 크게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나 뭐 양도세 같은 세금이나 청약 제도에는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약 제도에 상당히 지금 청약 제도의 변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강제 사항인데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가 다 LH로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에도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하남 교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네. 여기 민간 공급 나오면은 나 분양받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제 분양을 받을까요? 포기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LH 그러니까 신도시를 딱 들어갔는데 아파트가 뭐 레미안도 있고 자이도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 그런 다양성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LH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까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임차인마저도 똑같습니다. 임차인도 그런 지역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임차인이 지금... 오히려 눈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전세이기 때문에 더 자신의 어떤 그 자산이나 소득 상태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더군다나 지금 LH 요즘 추세가 지금 뭐 아까도 135만 호 공급 지금 세대수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18평, 17평 그 주택 보고 4인 가족 충분히 살 수 있겠네. 그 17평 주택, 소형 주택만 앞으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 LH 분양의 세태를 보니까 과거에는 84스퀘어미터도 분양 많이 하고 59스퀘어미터도 분양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사비 압박이라든지 세대수를 채워넣으려고 49스퀘어미터, 39스퀘어미터 거의 오피스텔 수준의 그 공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반면 84스퀘어미터의 공급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84스퀘어미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30평일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LH 공급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데 상기 신도시도 혹시 세대수 늘리려고 그렇게 소형평만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더욱더 열악한 도시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청약에 있어서는 앞으로 청약 가점, 민간이 공급이 상기 신도시에도 공급이 되어야 좀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청약을 갖다 쓸 수 있는 곳이 공공외에는 없다 보면은 사실상 청약 민간 건설사들이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래도 쭉 있으니까 청약 경쟁률이 거의 만점 통장 아니면은 당첨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구축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축 시장을 더 가격을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 제도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청약 시장 환경 자체가 상기 신도시 LH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량 자체에 있어서의 큰 변화. 그렇죠. 공급 민간 아파트의 공급이 상기 신도시에서는 일체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쓸 데가 없어지면서 민간이 어쩌다 한 개 나오면은 여기 청약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이 들어갈 수 있는 성공 확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문재인 정권 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강남 같은 건 쪽에는 분양가가 좀 낮게 나온 건 진짜 대박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당첨되시는 분들은 되자마자 뭐 10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지금도 뭐 그거는 ING형이죠. ING형인가요? 그것도 지금도 그건 살아있지만 또 분양가가 자꾸 또 그래도 올라가니까 또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률도 높으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로또 아파트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문제죠. 아니 강남에 어차피 이거 청약 넣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냐, 로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냐, 또 이런 이야기 가 나와요.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아니야? 이걸 왜 해야 돼?
아니 남들은 그렇게 뻔히 벌어가는데 나는 뭐 소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첨돼도 내가 뭐 낼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지는 좌파식 부동산 정책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남은 그래도 꽉 찰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세요? 네. 네. 그래요. 하남 쪽, 위례 쪽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쪽은 아무래도 하남이 좀 강동구하고 송파하고 딱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입지적으로는 우수한 지역이죠. 그러니까요. 남쪽 아니면 동쪽을 해야 되는데 서쪽에 북쪽을 택하다 보니까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일까요? 거래 활성화일까요? 집값 안정은 아니죠. 결코 집값 안정은 아닙니다. 결코 집값 안정을 시킬 의도 자체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말부터 거래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대출을 갖다가 막는다던가 뭐 이러한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3천 건대만 나와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과거에는 거래량 3천 건대면은 거래 멸종장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3천 건대 거래량, 서울의 월 평균 3천 건대 거래량으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어가게 되면 그냥 평균적인 수준인데 5천 건이 넘어가면 급등이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지금 주택 시장에 버퍼가 없는 겁니다. 매도 가능 물량 대비해서 한 번 거래량이 매수자가 몰리게 되면은 그 매수 수요를 갖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시장에서. 대기 매수자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기 매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기 매수자라고 봐야 돼요. 전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집을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역세권에 가까운 곳, 좀 더 내 생활 편의를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만족도를 위해서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그냥 전세를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전세가가 뭐 1억,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4, 5억 하는데 4, 5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충분히 주택 매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거래 말살 정책이 오히려 또 풍선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었네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렇게 풍선 효과인가 봐요. 그러니까 일단 대기 수요를 갖다가 계속 억누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점점 누적되고 늘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 한 차례 몰리게 되면은 거래량이 1만 건을 돌파하면서 6월 같은 사태, 올해 3월 같은 사태, 그런 일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종종 나올 겁니다. 현 정부에서. 주식시장에서 허니문 랠리라고 해서 정권이 바뀌면 주식이 올라가. 지금 코스피도요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예. 오늘 어제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계속 이틀 연속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어쨌든 이런 허니문 랠리 기간이 있는데 부동산도 그랬더라고요. 진짜 6월장도 그랬고요. 그때 거래 안 되던, 그러니까 위치는 괜찮은데 거래가 잘 안 되던 쪽이 가격을 거래 안 되던 가격 말고 더 높게 잡아서 바로 이제 호가로 던졌는데 바로 걷어가더라. 그게 팔았다. 거래량 서울에서 1만 건의 거래량이 나올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팔고 나서도 뭔가 조마조마하죠.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즉 그게 거래량 1만 건에 나오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지금 6월 달에 거래량이 1만 1천 건이 나왔었고요. 3월 달에는 1만 건에 못 미쳤지만 9천 건이 넘는 거래량이 나왔었죠. 네. 루카 림님께서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컬러 코드 옥색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대표님과 저랑 좀 오늘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 네. 저는 옥색은 없는데. 약간 그래도 블루톤이어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멋지십니다, 대표님. 네. 넥타이 파란색으로 맸다가 원래 파란색 좋아하신다고. 원래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좀 상당히 좀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나오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정부 하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승 하락 사이클 이런 거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이게 상승 하락을 갖다 전망할 수 있는 게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을 통해 가지고 언제쯤 다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보면은 금리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한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좀 내려놔 놓을 수 있는 네. 유동성 확장의 시대가 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네.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요. 네. 지금 착공 물량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착공 물량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착공 물량이 감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2, 3년 후에 만들어질 주택이 계속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계속 건설사에 대한 압박 기조만 강하지 네. 건설사들을 풀어주는 기조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죠. 거기다 LH의 공급마저도 지금 민간 건설사 들어오지 마. 전부 다 LH가 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공급이 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이클이 무의미합니다. 건설사들이 다시 지금이라도 열심히 착공을 하고 분양을 많이 늘리고 그래야 2, 3년 후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을 텐데 유동성 팽창의 시대에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입주 물량마저도 지금 재개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착공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빌라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더 이상 빌라 사업자들이 빌라를 짓질 않아요. 빌라왕 사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빌라에 대해서도 착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지금 빌라 매입인데를 갖다가 지금 확장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지금 빌라 착공이 너무 열악한 상황까지 몰려있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클이 무의미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이게 상승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좀 가격이 너무 들뛰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네요. 지금 주택 시장의 컨디션을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더 열악합니다,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단 한 번이라도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딱 그 생각을 떠올리시면은 네. 그때보다 지금 컨디션은 더 안 좋다. 입주 물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그 입주 물량적인 측면에서 항상 정부 초기 3년은 이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주택 가격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데 중점을 너무 잡다 보니까 공급은 또 도외시했어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입주 물량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분양을 그렇죠.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초기 3년 동안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에 양도세 강화, 종부세 강화 이런 걸 갖다 하면서 조세가 정화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주 물량도 없어. 거기다가 조세까지 또 늘린다라고 해. 이런 환경에서는 정말 컨디션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세에는 어떤 조세 대표적인 게 종부세라든가 그리고 또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세금이 정말 많아요. 재산세도 내야지, 종부세 내야지, 재산세 내야지, 의료보험료 할증 내야지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보면 다주택자분들은 종합소득세도 내셔야죠. 세금이 많아도 너무 많다. 종합소득세까지. 네, 그렇군요. 참. 근데 지금 일단 두 번째 정책까지 나온 걸 봤을 때는 하는 척만 하지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말씀하신 없어서. 내용들이 정말 다 하는 척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LTV 50% 40%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갖다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왜 그러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그냥 겁주려고 그런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대책들 발표가 난무합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대표님. 그리고 또 지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 정도 수준만큼 지금 이미 약속을 했고 800조 쏟아붓는 게 맞습니까? 1000조를 쏟아붓는 3,5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그보다 더 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해서 이제 그 배웅도 못 받고 돌아오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제2의 IMF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게 좀 대한민국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포퓰리즘의 국민들이 좀 젖어 있는 국민들이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좀 좀 힘든 시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일 정말 그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상황이 일시적으로나마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죠. 부동산 시장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건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 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환율이요? 예. 달러 강세니까 원화 약세겠죠. 환율이 폭등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현금이 쓰레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베네수엘라도 똑같았어요. 베네수엘라도 네. 현금은 휴지 조각이 돼 있지만 내가 그나마 현금 가지고 주택이라도 사놓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덜 가치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외국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폭락으로 보이죠. 그래도 현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